무능한 충신은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 사회를 망치는 건데 떳떳한 거예요. 그게 발전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주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대놓고 하니까 많이 하고 옆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떼지어서 해. 간신보다 무능한 충신이 문제다. 인간적으로는 간신이 더 나쁜데 네. 국가 사회적으로 폐해는 무능한 충신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능한 충신은 충신이고. 약간 확신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념적 확신범. 간신은 이념적 확신범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재물의 욕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도 않아. 열심히 살지도 않고 내 걸 챙기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지.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 의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너희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언더스탠딩이 있었구나. 네. 라는 얘기. 찬사를 듣고 있는데 김태우 교수님의 강의가 참 점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야. 이제 여러분들 사실 그동안 뭐 이 콘텐츠 그냥 즐기기만 했잖아요.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댓글에 교수님 이대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요청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뭐 사실상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해보고 일단 발길장애를 붙잡아서 조금 더 제가 하시면 최대한 길게 느려서 오늘 안 끝내기를 할 건데 그래서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댓글로 다른 거 갖고 와 주시라 말씀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강의도 배워보죠. 오늘도 뭐 국가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오늘은 국가에 지난번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오늘은 조금 총론적인 국가의 실패, 국가의 성공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성태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 오늘은 또 중요한 국가에 대한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국가. 뭐 시작은 정권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하는데 정권은 왜 실패하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정권이 성공하고 또 다른 정권이 성공하고 그래야 국가가 성공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국가가 실패하는가가 중요하냐 하면 어떻게 국가가 성공하느냐를 실패하는 원인을 알아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를 통해서 뭘 몰라서 실패한다는 뜻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미래의 성공을 기약하자. 그런 의도죠. 무식해서 실패했다. 뭐 그 말씀이 완전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몰라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 그 한강의 기적 이래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 커브를 볼 것 같으면 임기 초에는 높고 임기 말에는 낮다. 전부 일관되네. 일관돼. 그래서 마치 이 우리나라 그 지난 30년간 대통령님들의 지지율을 쭉 엮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커브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하락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했다. 그래서 이게 좀 한강의 기적 이래에 우리 국가가 정권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1부를 무능한 충신이 나라를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무능한 충신이 나라를 망친다. 무능이 더 문제였을까요? 충신이 더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그 둘 다 문제입니다. 무능 쪽으로 충신이 너무 충성스럽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멍부지 멍부. 그렇지. 충신하느라고 유능할 겨를이 없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능과 충신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농업 사회, 우리 인류 문명을 이제 농업 사회와 산업 사회로 나눠 보는데 농업 사회를 강병이 부국을 만들던 시대. 그래서 저는 병영국가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그걸로 끝. 그렇죠. 그래서 역대 농업 사회에서 아주 걸출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아주 걸출한 전쟁의 신이었죠. 그렇습니다.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시대를 강병이 부국을 만드는 시대라 그래서 절대주의라고 부르고 또 국가적으로는 왕조국가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병영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근대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들어오고 나서 선진 강대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 보면 이때는
부국이 강병을 만드는 시대가 온 거죠. 이걸 정책국가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대주의에 대비되는 민주주의 시대, 왕조국가에 대비되는 국민국가, 그리고 병영국가에 대비되는 정책국가. 근데 병영국가 시대에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무기가 있고 우수한 군대가 있으면 적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 부국이 강병을 만드는 정책국가 시대에는 좋은 정책과 이 정책을 추진할 우수한 관료만 있으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리하에 병영국가가 과거에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공 원리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국가가 병영국가는 아니지만. 아니죠. 옛날에 병영국가였죠. 농업사회에서 병영국가였죠. 병영국가 우리가 이분 보면 얼른 생각나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열정이 끓어오르는 나폴레옹. 근데 안 대표님은 저거 보면 술병 생각나죠? 술 좀 그만 마셔라 진짜. 옛날에 먹던 술.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졌네. 그랬더니 전략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폴레옹은 지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러시아하고 싸워서 진 게 아니라 하느님이 추위 동장군을 보내서 하느님한테 당할 수가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폴레옹과 싸워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나폴레옹 이전에 훨씬 더 훌륭한 군사지휘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의 부장으로서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수부타이, 정말로 명장인데 그 사람이 어떤 무술을 이 병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이겼는지가 자세히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폴레옹의 전술은 아주 자세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술가로서는 최고봉을 나폴레옹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폴레옹이 진짜로 졌습니다. 워터루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 워터루 전투는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전투예요. 그리고 나폴레옹 본인도 내가 왜 졌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배 중에도 그냥 계속해서 워터루 전투를 복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졌지? 뭐가 잘못됐지? 근데 결론이 뭐냐면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들이 나폴레옹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훌륭한 건축가가 멋진 디자인을 해가지고 집을 쫙 지었는데 기와가 부실하면 비가 새게 마련이죠. 화장실에 파이프가 부실하면 오물이 터져 나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부하 장군들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워터루의 승리자 대표적인 사람이 아더 웰링턴 공작이죠. 왜 이저 전쟁 시작할 땐 남작이었습니다. 품위가 낮은. 근데 이제 이기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공작이 되죠. 근데 이 웰링턴이 그때 뭐 40대 좀 젊은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아니 나폴레옹을 꺾느냐 마느냐가 유럽 전체의 그 평화하고 아주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중요한 전투인데 왜 애송이라고 불리던 웰링턴을 보냈나? 다른 역전의 노장들이 나폴레옹하고 싸우길 싫어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웰링턴이 왔다는 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웰링턴이 굉장히 잘 싸웠는데 마지막에 나폴레옹의 근위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웰링턴의 진지를 완전히 압살하기 직전에 서쪽에서 독일의 블리허 장군이 3만 병력을 가지고 나폴레옹 근위대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지고 결국은 나폴레옹이 무너지죠. 근데 블리허 뭐 역전의 용사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뭐 대단한 명장이다 이렇게 이름이 남은 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합작으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됩니다. 워털루에서 졌다. 근데 전략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작 황제를 몰락시킨 건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이 아니고. 그럼 누구냐? 황제를 몰락시킨 사람. 그 1번이 미셸레라고 하는 나폴레옹 휘하의 워터루 전투를 총괄 지휘하던 대원수가 바로 황제를 몰락시켰다는 거예요. 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원정에서 돌아오고 이럴 때 막 코사크 기병대가 야습을 하고 그럴 때 이 미셸레가 몸으로 막아가지고 나폴레옹을 살리고 그래서 막 나폴레옹은 이 미셸레에 엄청나게 총애를 했죠. 근데 이제 그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나폴레옹이 평소에 내 저놈은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군사지휘관으로는 탁월하지 않은데 충성심은 뛰어난 거예요. 정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그 웰링턴의 진지를 딱 시찰을 하고 쌍안경으로 멀리서 봤겠죠. 웰링턴이 워터루의 진을 어떻게 쳤나? 예. 그렇게 보고 한 얘기가 이건 뭐 정사보다는 약간 야사에 전해 내려오는데 암호명을 아침 산책으로 해라. 이건 전쟁이 아니고 아침 산책이다. 잠깐 가서 쓸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건대는 나폴레옹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스러운 신하한테 능력 없는 무능하지만은 충성스러운 신하한테 내가 영광을 줘야 되겠다. 예. 어차피 이길 싸움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쉬운 전쟁이라고 생각했구나. 예. 그래서 그래도 좀 미심쩍은 데가 있어. 예. 옆쪽에서 그 프로시아에 지금 독일이죠. 프로시아에서 그 측면을 치고 들어오면 위험하다. 그래서 예. 그루시 장군한테 병력을 3만 명 정도 줘가지고 너는 프로시아 군대가 오면 그 진을 치고 막기만 하면 된다. 예. 꼭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명령까지 딱 내렸어요. 예. 나폴레옹의 명령은 아주 완벽했죠. 그랬는데 예측을 했구나. 맞습니다. 저기도 3만 명이네 똑같이. 뭐 2만 5천 명이라는 설도 있고 숫자가 엇비슷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미셸 레가 이게 제바로 그 기병을 지휘할 줄 모르니까 그냥 찔끔찔끔 공격을 하다가 처음 공격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공격에서 실패하고 뭐 어쨌든 나폴레옹이 안 되겠다. 근위대를 출동시켜라. 그래서 황제의 근위대가 프랑스의 최정예 병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주 이 최정예 병사가 이제 치고 들어가 가지고 웰링턴의 진지를 압살하기 직전에 서쪽에서 프로시아 군대가 왔는데 그루시는 엉뚱한 데가 있었어요. 왜요? 왜? 그러니까 잘 모른 거죠, 자기가. 예. 그러니까 작전 지휘관으로서의 이 그 안목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프로시아 군대가 어느 경로를 거쳐서 어디로 올 거다 이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빨리 그루시 돌아와가지고 프로시아 군대를 막아라 파바를 보냈는데 이게 참 그 운명의 장난이랄까. 되게 중요한 파바를 보낼 때는 여러 개를 똑같은 걸 보냅니다. 예. 중간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적에 잡힐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딱 파바를 하나밖에 안 보냈는데 그게 중간에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운도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또 운이 따라줘. 잘 안 될 때는 운도 안 따라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황제를 몰락시켰다. 이게 바로 멋진 건축가가 지금 멋진 건축물에 기와가 뚫어져서 막 물이 새고 파이프가 오물이 터져 나온 것 같은 거다.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보냈어야 되냐면 무패의 기병대장 조아생 미라라는 장군이었었어요. 이 친구는 뭐 아주 대단한 용장이에요. 생긴 것도 싸움 잘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매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나폴레옹의 매제 여동생의 남편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저 황제인 시절에 이 조아생 미라를 나폴리의 왕으로 봉했어요. 네가 그 지역을 통치해라. 근데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쫓겨가 있는 동안 이 조아생 미라가 나폴리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하고 조금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폴레옹이 볼 때는 이 친구는 충성심이 좀 의심스럽다. 충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아생 미라가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파리에 가가지고 나를 앞세워주면 내가 이제 워터루에서 전쟁을 일거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네.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망했는데 이제 이 그 황제를 몰락시킨 이 두 장군들이 충성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애국자가 아니고 매국노였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프랑스를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할지는 아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이게 문제라. 목표는 있는데 그렇죠. 이상 엉망으로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게 하려 그런 게 아닌데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의 그 조선 역사상 제일 아픈 상처인데 예. 임진왜란 때 우리를 조선을 가장 많이 망친 장수가 누구냐? 신립이에요. 신립은 여진족과 싸워서 혁혁한 공을 세운 용장이고 예. 아주 맹장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탕금대에서 조선 주력 기병을 괴멸시켜버렸어요. 전술을 잘못해서 그 바람에 그냥 한양이 일거에 무너져버린 거죠. 그 다음 조선을 망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균이죠. 원균요? 예. 우리는 이제 원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그렇습니다. 훌륭하니까 예. 원균은 나쁘다. 그래가지고
뭐 행실도 나쁘고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임진왜란이 끝나고 1등 공신을 3명을 봉했는데 1등 공신에 권율 대장군하고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하고 원균 장군 셋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 원균이 용맹한 점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7천량 전투 때 이 이순신 장군이 그동안 애쓰고 키워가지고 만들어놓은 함포, 판옥선, 함선 그 120척하고 7,000명 가까운 수군을 괴멸시켜버렸어요. 일본군과 싸워서 다 죽어서 다 깨졌어. 거기서 열심히 어떻게다 어쩌다 이제 도망 나온 배 12척 가지고 명랑해전을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을 망친 사람이 누구냐? 임진왜란 때 신립과 원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할지를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 열심히 싸웠어.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이 나라를 망친 것은 무엇을 할지는 아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무능한 충신이 진짜 나라를 망친다는 겁니다. 무능한 충신이. 근데 이 동양에서는 어떻게 했냐? 문치주의를 했죠. 문치주의.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과거 농업사회는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 방법은 싸워서 남의 땅을 뺏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치주의 하면 싸워서 뺏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네. 싸워서 뺏을 수가 없죠. 누가 그 멋진 시 쓴다고 그래서 땅 주는 것도 아니고 밥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치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문치주의를 어떻게 했냐면 주자학, 과거에 이제 유학이죠. 이게 이제 신유학으로 넘어와서 주자학, 성리학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질서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그 얘기는 너희는 씨가 다른 거다. 신하는 왕한테 절대 충성해야 된다. 이게 독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독재 원리예요. 가정에서도 부부자자, 아버지한테는 자식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여기다가 이제 가장한테 또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 왕정, 독재 체제, 독재 이상의 전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구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과거로 뽑아. 그러면 과거에 등용된 사람은 충성을 다하겠죠, 무조건. 그죠? 그럼 반란이 안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람이 송태조 조광윤인데 조광윤이 군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대 19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혼란기가 와가지고 당나라 이후에 그 지방 군벌이 일어나서 또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딱 돼서 송나라를 통일하고 보니까 저 지방관 지방을 이렇게 관리하는 지휘관들한테 군권을 주니까 계속 모반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러면 지방관들한테 군권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전쟁 잘 못하는 문관을 파견하면 충성심이 뛰어나니까 왜냐하면 평생 공부한 게 유학 아니에요. 충성 질서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태조 조광윤이 과거를 쳐가지고 아주 이 통치 질서, 충성이 인간 사회의 최고의 덕목이다. 이것만 공부한 사람 이걸 뽑아가지고 지방관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반을 안 하죠. 모반 안 하는데 서하에서 탕구 투적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휘를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조공을 바친 거예요. 내 돈 줄 테니까 좀 들어주지 마라. 계속 바치겠다. 그다음에 그란족이 요 나라에서 쳐들어오니까 또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다음에 금나라의 여진족이 들어오니까 또 조공을 바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군요. 돈으로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문치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독재 체제를 아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병법을 모르는 문관을 지방에 파견해서 이 지방관들이 모반을 해도 중앙군한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병법을 모르니까. 근데 모반 안 하는 건 좋은데 외적의 침입에 무지무지하게 약한 거예요. 근데 해결책은 조공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네. 근데 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송나라의 휘종 흠종 이게 금나라의 다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전쟁이 지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이제 북송은 망하고 남송으로 도망오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 송나라의 문치주의는 기반이 있었어요. 그 기반이 뭐냐면 송나라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북아시아 대륙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였냐? 그럼 송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송나라는 부유한데 이 양자강 이 유역에 개발되지 않은 땅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양자강 유역에 좋은 땅에서 이제 모내기를 시작하고 이모작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쌀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아주 살기 좋아졌죠. 그러니까 쌀 생산이 되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엔 다 동전을 쓰지 않습니까? 동서양 다. 왜냐하면 동전이라는 게 그 가치를 유지해 주니까 은전, 금전 이런 걸. 근데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무거워서 갖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폐가 생겼어요. 교자. 그러니까 지폐가 생겼다는 것만 봐도 송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을 하는 항구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 송나라에는 과학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화약도 개발됐고 나침판도 개발됐고 인쇄술도 있고 석탄도 활용하고 재련 기술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송나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과학기술 수준과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이 갖고 있었던 이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해보면 송나라가 앞서 있었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송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왜 안 일어났지? 거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면 세계가 완전히 이 동양의 천하가 되고 이 모든 세계 표준이 동양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 그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이제 열등한 이 민족으로 전락한 게 이 송나라가 산업혁명을 못했고 영국이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송나라는 진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억을 돌파했어요. 이때. 아주 뭐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가 2개 이상 있었고 그래서 이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만 이 산업혁명 쪽으로 움직였더라면 인류 문명사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송나라가 최초의 완전한 문치주의 국가였어요. 이전에는 문치주의 국가라는 나라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어요. 일단 전쟁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다 망하니까. 근데 이 송나라를 이제 흉내내 가지고 그 나라를 만든 게 조선인데 이 송나라를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강남이라고 불렀어요. 강남이요? 예, 저 흥부전에 그 제비가 강남에 갔다 오잖아요. 강남 갔다 온 제비. 그 강남이 바로 송나라의 양자강 유역이 강남이었습니다. 부자 동네 갔다 온. 엄청난 부자 동네. 그러니까 그 제비가 갖고 와서 박씨를 해가지고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왔다는 그 금은보화의 영화가 송나라가 갖고 있던 금은보화의 영화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문치라는 건 살아남을 수 없고 살아남아서도 안 되는 주의인데 송나라에서는 이 엄청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문치주의를 했는데 송나라 말고 지구상에 또 한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조선이라는 거예요. 조선.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때 사불간호를 주장했잖아요. 4가지 불가하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면 농사지어야 될 농군이 농사를 못 짓는다.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쟁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쪽으로 쳐들어가면 남쪽에서 왜구들이 준동할지 모른다. 그럼 왜구를 누가 막냐? 세 번째로는 뭐냐?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에 네 번째인데 네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의 그 주력 무기가 활 아닙니까? 활이 이게 각궁이라고 해서 그 물소 뼈하고 이거를 그 민어불에라는 그 악교로 탁 붙여가지고 만든 엄청나게 탄력이 있는 활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마철에 습하면 이게 잘 탄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름이 우리 주력 군대의 힘을 발휘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역병이 또 창궐할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너무너무 타당한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성계가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이게 전부 비겁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등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는 소국이니까 어떻게 우리의 상국, 대국을 거역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사불가론의 첫 번째부터 나머지가 아주
비겁한 변명으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조광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문치국가로 바꿨죠.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세계 최강의 몽골 제국하고 30년 항몽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청천강에서 그란족하고 싸워가지고 1대1로 정말 대륙의 주류 세력하고 맞짱해서 크게 이겼잖아요. 고려는 대단한 나라죠. 근데 조선 와가지고는 이게 기가 완전히 꺾여서 문치주의를 하니까 명나라에 조공받쳐, 청나라에 조공받쳐, 조공으로 견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삼전도에서 땅바닥에 이마를 찍고 이 굴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겪어온 과정은 송나라가 겪어온 과정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조선의 문치주의의 기반이 뭐였냐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토지가 척박해요. 산이 많아. 예. 그리고 쌀이고 뭐 이모작이 안 돼. 그죠? 이모작도 겨우 할까 말까야. 그리고 옛날에는 쌀 농사도 별로 없었어요. 예. 옛날 그 오곡은 전부 잡곡이었어요. 요즘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학, 주자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항교를 세우고 서원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철저히 수직적인 신분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철저한 신분 질서를 만들고 예. 그리고 이 그 성리학, 주자학의 주의가 단 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도 그건 사문난적이야. 질문하면 안 돼. 무조건 외워서 이거 암송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니까 깨달음도 없고 그냥 전부 다 맹종하고 암송밖에 없어요. 암기는 있지 사유는 없어. 머릿속에 지식을 외우긴 하는데 생각은 없어. 예. 발전을 못 시켜. 질문도 못 해. 그래서 이 유학이 들어와가지고 유학 중에 우리가 신유학이라고 부르는 아주 교조적인 강한 그 주자학, 이 성리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정신적 기반을 만들고 이 과거 제도를 봐가지고 이 사대부, 사가 뭐냐면 선비라는 얘기거든요. 대부가 뭐냐면 관직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 사예요. 그럼 유학 공부한 사람이 10명이 과거를 치면 1명 합격하면 9명은 합격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라는 사람은 가치 창출하는 일은 안 하고 놀고 먹어. 그 대부는 안 됐지만은 예. 배운 게 전부 유학밖에 없으니까 그죠? 농사도 안 져, 네. 장사도 안 해.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대부 그러면 이 조선시대 통치 계급으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계급이라고 지금까지 많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해 보니까 이 사대부가 이 조선의 가장 암적인 존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직에 나가든 안 나가든 1인 독재 체제 이거를 엄청나게 숭상하는 거예요. 무조건 왕한테 충성해야 되고 잘해도 충성하고 못해도 충성하고 이 충성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조선에서는 또 이런 사대부들이 상공업은 천하다고까지 생각한 거야. 예. 가치 창출하는 거 다 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대하고 금지하고 쇠퇴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신분제도에 노비종모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 들어보셔서 아시고 뜻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원래 종, 노예 이거는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이나 아주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양민의 자식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하나가 천하면 이걸 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했어요. 어떻게 우리 민족은 자기 자식을 종을 만들어 가지고 부리냐? 그래서 한때는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까지 종 노예인 적이 있대요. 자기 자식을 종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천한 여자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그러니까 보통 적자서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하고 아이를 낳으면 서자인데 그렇죠. 그 여자가 천한 여자면 종이면 그러면 그 자식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하루 평생 나무 하러 다니고 마당 쓸고. 그러면 아들인데 딸인데도. 예. 그럼 그게 바로 조선시대 신분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졌나를 열심히 고민하고 해보니까 문치주의를 하기 위해서 사대부가 일 안 하고 먹고 살려면 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치주의를 하는데 어디 가서 종을 잡아올 수가 있습니까? 북쪽의 여진족을 잡아올 수 있습니까? 일본 가서 왜구를 잡아다 종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종을 생산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예. 저는 우리 국사에 대해서 이 노비종모법이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다. 근데 그 수치스러운 부분에 영원원을 올라가 보니까 예. 이게 바로 문치주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문치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의 문치는 일단 농민을 수탈해. 응? 그리고 무력이 없으면 조공을 바쳐. 예. 조공을 바치고 돈을 어떻게 하냐면 농민들한테 생산을 더 증대시켜. 그래서 생산이 일어나. 상업도 일어나. 그래서 부자가 돼. 그럼 농민을 또 수탈하는 거예요. 길러서. 그럼 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약하지만 경제는 잘 일어난다. 예, 예. 조선에서는 농민 수탈을 해. 조공을 바쳐. 예. 근데 생산 증대를 할 방법이 없어요. 땅도 나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엄청나게 강화해가지고 더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의 문치가 걸레를 짜서 즙을 내는 문치라면 조선의 문치는 마른 걸레 행주를 짜가지고 즙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든 나라였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그게 문치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윗대 어른들은 되게 유학자셨잖아요. 예. 우리 할아버님도 유학자셨고 예. 아마 남인이라고 본인이 디클레어 하신 걸로 제가 어릴 때 기억하고 있는데 정말 그 선비로서 살아오셔서 저도 이 유학에 대한 엄청난 호감 또 저희 집안 자체가 좀 굉장히 유학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예. 우리 할아버님이 제일 자랑하시는 게 우리 집안이 도산 3대가 도산서원 원장을 배출한 집안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3대가 뭔지 도산서원이 뭔지 모를 때부터 그냥 그 음을 외웠어요. 3대가 도산서원 원장을 하셨다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던 이 문치주의 유학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를 어렵게 했구나. 비생산적인 이걸 거였구나. 알게 됐죠. 예. 그래서 문치주의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문관을 등용하면 부국강병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럼 옛날에 무관을 등용하면 부국강병이 되느냐? 무관이 강병을 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무관이 부국을 할 수 있느냐? 문관은 왜 부국을 못하느냐? 이게 무관은 전쟁하려 그러면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병기를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관념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70%는 병참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화살이 많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주먹밥 먹을 게 있고 물이 있어야 먹으면서 전쟁을 하지. 그러니까 문관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선은 문관을 등용해가지고 송나라처럼 하느라고 부국강병에 실패했다. 근데 송나라는 이 양자강 영해의 자연 조건이 너무 좋았고 그 넓은 땅을 막개척해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니까 그나마 문치를 할 수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이하게 이 척박한 땅에서 문치를 하느라고 부국강병을 못하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엄격한 신분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양민을 쥐어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노비를 많이 만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삼국지예요. 예. 왜냐면 한국 사람 삼국지 제일 많이 읽지 않습니까? 삼국지는 우리도 많이 읽지만 일본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중국도 많이 읽어요. 예. 그러니까 동양 삼국은 삼국지를 거의 공유하다시피 하고 많이 읽어요. 예. 근데 이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삼국지에서 중국 사람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관우를 제일 좋아해요. 관우를 제일 좋아해요? 예. 관훈장. 그래서 중국 사람 여론조사한 데는 관훈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비 관우 장비 중에 그렇죠. 신기하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할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조자룡을 제일 좋아해요. 조자룡이라고 유비의 아두라고 유비의 아들이죠. 유선.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를 가슴에 품고 창한 자루를 들고 100만 대군 사이를 헤쳐나온 정말 맞아요. 무장이 상산 조자룡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사무라이들이기 때문에 조자룡을 제일 좋아해요. 무사 조자룡.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좀 중국다워요. 뭐 관우. 관우. 그래가지고 뭐 그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고 뭐 수염이 뭐 그 석자가 넘고 길 미영공이라고 부르고 그 중국 사람이 좋아할 그 거기도 약간 무장이죠. 그 무장은 무장인데 그 당시엔 다 무장이죠. 조자룡도 무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제갈공명을 제일 좋아해요. 제갈공명. 근데 제갈공명은 무장이 아니잖아요. 책사. 예.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수레를 타고 하계 깃털로 만든 하객선으로 부채질을 탁 하면서 전장에 나타나고 군대 지휘관을 했다. 이거는 거짓말 중에도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 전쟁터에서 수레 타고 나타나가지고 부채 들고 있다가는 금방 칼 맞고 화살 맞아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없는 소설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 그 지도 체계가 문치인데 또 한국 그 조선 사람들이 이 문치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삼국지에 속았다. 소위 올바른 국가 발전 원리에 따라서 농업 국가가 병영 국가로 발전하면 성공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사회의 국가 발전 원리를 모르면 망한다. 그러니까 동양이 망한 것도 농업 사회의 국가 발전 원리를 망한 거고, 조선이 망한 것도 농업 사회의 국가 발전 원리를 몰라서 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오래 유지된 거는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 얼마였지? 1400년이니까 대략 한 500년 500년 넘게 가까이 유지됐죠. 송나라도 한 300년이었던 것 같고, 송나라야 뭐 그러니까 저렇게 발전된 송나라도 300년 후에는 무너졌는데 외곽에 있는 그런 모랑캐들이 뭐 가만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텐데 조선은 어떻게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든 외적이 일어나든 말도 안 되는 국가 체계가 저렇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말이죠. 그 좋은 질문이신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어떤 그런 제도를 아주 확고하게 끌어가는데 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양민 그 수탈 방법이 굉장히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노비종모법으로 이 노비를 많이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일시키고 이랬을 뿐더러 또 바깥으로는 그냥 명나라한테 사대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는 청나라한테 사대하고 그러면서 이게 생명을 부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작도 너무 열심히 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 민족이 그 특이한 능력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실패했는데 중국의 여기 한고조 유방이라 그래서 한나라가 중국 역사에 한족이 세운 왕조로는 최고의 왕조라고 불리거든요. 이 사람이 백등산이라는 데 갔다가 그 흉노 훈족의 선우 선우가 건 황제를 선우라는데 묵돌 선우한테 포위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걸해가지고 그 막 보물도 바치고 앞으로 중국의 황제는 딸을 꼭 그 흉노 황제한테 딸을 바친다. 그리고 조공을 한다. 이런 조건을 걸고 심지어는 한고조 유방이 그 저 흉노 묵돌 선우의 부인 그러니까 황후한테 저 남방에 가면 미인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흉노가 남방까지 점령하면 묵돌 선우가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당신 다 버릴 거다. 뭐 이런 정말 유치하고 비겁한 술책까지 써가지고 겨우 살아나와요. 겨우 살아나와가지고 그 후로는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정복 전쟁을 못하고 이제 양민수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유학자 중에 한 사람 육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고라 그러기도 하고 육가 뭐 발음은 좀 잘 모르겠는데 육고 혹은 육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마상득지 마상치지 이런 말을 해요. 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격언인 것처럼 훌륭한 가르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중국과 한국에서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 병영국가 농업사회의 국가 발전 원리에 따라서 정복 전쟁을 해서 인구 증가에 대한 이 어떤 그 식량 확보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양민 수탈에 들어간다. 양민 수탈을 잘하면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육가의 말 위에서 마상득지 마상치지가 이 동양을 몰락시키는 원리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문명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서양은 그럼 어떻게 했냐? 서양은 마상득지 선상득지. 그래서 말을 타고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다음에 배로 갈아탔어. 그러고선 만천하 5대양 6대주를 다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농업사회 병영국가의 국가 발전 원리에 따라서 착착착착 발전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사단이 엘리케 왕자가 항해학교를 만들어서 기사들이 말을 버리고 배로 갈아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전부 가세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5대양 6대주를 지배하는데 동양에서는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부터 양민 수탈에 들어가자. 이게 이제 문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사회는 농업사회다워야 되고 농업사회의 국가발전 원리에 따라서 발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제가 그 이프로께서 또 예리한 지적을 하시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쳐서 한번 순환 구조를 말씀드리려 그러면 농업제국의 선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농업 생산을 독려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라. 그래서 농법도 막 보급하고 개량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수탈을 하는 거예요. 농법이 좀 좋아졌으니까. 그다음에 농업 생산은 더 안 늘어나잖아요. 정체되잖아요. 그럼 수탈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수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정복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확장된 영토에서 또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또 수탈하고 그다음에 그 수탈하다가 농업 생산이 더 안 늘어나면 인구는 더 늘어나고 영토를 또 늘리는 거죠. 요게 농업사회, 농업제국의 선순환이고 요 선순환 원리를 따라서 발전한 나라는 농업사회에서 다 성공했어요. 요 선순환 원리를 벗어난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근데 문치주의의 악순환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농업 생산을 독려해요. 그래서 수탈에 성공해요. 그다음에 농업이 생산이 정체하니까 수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토 확장을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치와 명분으로 수탈을 더 강화하는 거야. 이게 더 쥐어짜는 거예요. 마른 걸레가 됐는데도 더 쥐어짜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부국강병이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지. 정체를 유지하려면 조공을 바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다시 농업 생산에 그 수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면 또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일하는 농민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 쥐어짜이기만 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될 수 있냐? 계속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없죠, 어느 선에서는 밀란이 일어나. 안 되겠다. 야반도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아니면 외국에서 누가 쳐들어와. 그러면 막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욕을 겪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농업사회의 올바른 국가발전 원리에 따라서 발전해 나가면 국가가 융성하고 이게 제국으로 발전하고 커졌는데 그런 성공 사례들이 이제 우리 역사상 있죠. 많이. 근데 이 문치주의, 이 국가발전 원리를 도외시하고 도대체 이 그 병법을 공부하지 않고 문치주의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반란만 막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반란만 못 일어나게. 국내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충성파들을 모아놓으면 그 충성파들이 국내에서 양민을 쥐어짜는 데는 누구보다 유능하지만 외국의 침략에는 누구보다 무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적인 실패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전략과 전술 같은 병법을 모르는 무능한 장수가 전쟁의 성과, 정과보다는 상관에게 충성을 다함으로써 상관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 더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황제라는 한 명 아주 전제군주, 독재자한테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충성을 다해서 발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제국의 몰락을 초래한다.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능한 충신, 이게 바로 문치주의하고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부국도 강병도 할 줄 모르는 주자학 문관 유생이 민생보다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함으로써 등용돼 가지고 조공과 수탈의 반복으로 왕조의 몰락을 재촉한다. 이게 병영국가의 아주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레옹 같은 천재, 전술의 천재도 밑에 충성파 몇 명을 써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워터루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어떤 개인, 어떤 한 명의 통치자, 어떤 한 개의 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국가 전체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부국강병이 아니라 주자학인 것이 문제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문과로서 얘기해봐요. 아니 처음에 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조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 조선이 만들어질 때 왜 이성계뿐 아니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도전에 그때 주장했던 걸 보면 그러니까 성리학이 들어온 이유가 물론 왕이 있지만 당시에 왕이 없다는 건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왕이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신하들 그래서 왜 초반에는 왕이 마음대로 못하고 뭐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룰에 의해서 국가가 예. 운영되는 거지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형식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성리학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그게 처음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선에서는 그 밑에서의 그 반란이 걱정돼서 조선을 만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의 상황과 우리의 처음에 도입의 상황이 좀 달랐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주 그 정말 그 역사적으로 깊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보편타당하게 볼 때 신하들의 권한이 왕권을 압도한 사례가 2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가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신하들이 절대 군주한테 도장 찍어. 이제 법이 앞서는 거야. 너는 입헌군주지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왕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 법이 정하는 바 내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신권이 왕권을 압도했고 명예혁명. 그래서 명예혁명 전에 영국을 후진국 영국,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을 선진국 영국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단한 거죠. 근데 또 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에서 신권이 발달해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그럼 왕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학도 처음에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충성한다는 개념 자체가 안으로는 전제군주 이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집안에서는 가장 중심, 안으로는 제후 중심, 밖으로는 황제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충성을 다하고 위화도에 회군함으로써 우리 내부적인 질서를 또 다니고 이래서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신권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하면 왕이 마음대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종의 민주주의잖아요. 일종의 민주주의.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영국의 신하들,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했던 영국의 신하들은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예요. 상업 세력이에요. 가치를 창출하는 세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 진출도 하고 기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클로저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장원을 상업적으로 황금 작물을 재배해서 돈도 벌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아니 되옵니다 하던 사람들은 전부 유학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시는 것 중에 이 명분에 안 받는다는 얘기만 했지 가치를 창출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쪽으로 하나도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개혁, 그 명예혁명 같은 엄청난 개혁은 이 농업사회를 상업사회로 변화시키고 상업사회를 산업사회 쪽으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선순환 쪽으로 갔는데 우리나라의 신하들은 임금님이 얘기하시는 그 논어하고 내가 읽은 논어하고 해석이 달라. 아니 되옵니다. 이 명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한테 기회가 없었느냐? 전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의 가지고 있는 그 슬기라든가 저력이라든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불행하게도 선순환 쪽으로 못 가고 악순환 쪽으로 흘러와 버렸다. 수탈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식인, 그러니까 영국의 지식인들은 소위 장원을 가진 부르주아가 지식인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물론 장원은 가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4대구 계급 그래가지고 명분만 따지고 일 안 하고 이것만 독재 질서만 더 공고하게 해온 거죠. 요약하면 문과가 집권하면 민주주의를 100번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네요. 그죠? 문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과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과도 사회과학은 국가발전 원리를 많이 공부하는 데고 인문학은 인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인문학이 통치 질서가 되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인문학이라든가 취미, 오락, 음악, 예술 이런 쪽이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질서에 관한 부분만 얘기하니까 그렇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안 대표도 되게 중요한 질문했고 아니 조선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 나라였는데 그렇게 됐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점잖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 친구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처음에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되게 성공한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민주적인 체제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결과는 그냥 수탈하는 결과로만 나왔을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우리 다 같이 안타까운 건데 이제 그 발전한 나라, 성공한 나라, 선진국이 민주주의를 하는 건 사실인데 선진국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진국이 된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중산층이 형성되고 나서 민주주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고 또 그게 영원한 숙제이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도 유럽에서 못 살던 농업국에서부터 이 완전히 그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나라를 확 뒤집어가지고 산업국가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상당히 무리한 것을 좀 많이 저질렀죠. 민주주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수결이 무슨 소용이 있냐. 철혈로 해결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엄청난 독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가를 산업화시키면 중산층이 형성되고 잘 살게 되고 그다음에 지적 역량이 커져가지고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이론 열심히 배워서 민주주의 한 나라 어디 있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다시 다 돌아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발전의 결과물일 뿐. 그렇죠.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죠. 목표가 되는 건 좋은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민주주의가 쟁취되는 게 아니라 산업혁명을 통해서 중상층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의 이기심의 범위가 경제적 여유에 의해서 점점 확장돼서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이렇게 커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명제로 두고 국가가 발전해야 된다.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가치다. 그리고 거기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해야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커나갈 때 다리가 아프고 이 성장통이 생겨가지고 아픈데 너 키 크지 마. 이제 밥 먹지 마. 그거는 정말 나쁜 일이고 키는 계속 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칼레스키가 지난번에 그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이게 계속 진화하는 제도다. 결정된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국가는 발전해야 되고 경제는 성장해야 된다는 명제 속에서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태일 열사와 같은 그 억울한 죽음은 최소한으로 안 만들고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어날 때 어린애 유아노동이 아주 흔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질이 나빠가지고 어린애 데려다 일시켰냐. 그게 아니에요. 섬유공장에 기계를 졸여놓으면 옛날에 실이 면직물이 툭툭 끊어지잖아요. 잘 끊어지잖아요. 근데 기계 사이 좁아서 어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기어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고. 어린애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느라고. 그러다 보면 어린애들 손가락도 잘라지고 뭐 다치기도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린 산업혁명하지 말고 농사짓자. 영국 식민지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근데 우리가 산업화를 하되 어떻게 유아노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런 부작용을 없앨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는 순간 그 나라는 그 사회는 발전을 멈추고 후퇴한다는 거죠. 오늘 하신 말씀은 국가를 이념적으로 운영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습니다. 이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얘기가 어쩌면 지금까지 쭉 해온 20강이 넘는 이 문명사 연구에 나오는 얘기를 큰 흐름으로 축약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국가가 그랬으면 정책국가는 어떨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억하는 클린턴 대통령 이분의 명언이 누구나 다 알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요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가 아니고 경제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더 의역을 깊이하면 정치적 충성이 아니고 경제 정책 능력이야.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능한 충신이 나라를 망치는데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겠는가? 이걸 한번 볼 것 같으면 한강의 기적 이래 30년 우리 그 6개 정부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무빙 에버리지를 해서 평균을 내볼 것 같으면 매 대통령 임기마다 1%씩 하락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강의 기적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국가 발전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 되고 20,000불 되고 30,000불 됐는데 뭐 자꾸 하락을 해?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그거는 경제성장량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경제성장률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작년에는 봉급이 30만 원 올랐는데 올해는 20만 원 오르고 내년에는 10만 원 오르고 내후년에는 안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일본하고 독일이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을 돌파하는데 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12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 사이에 지금까지 오기 전에 우리 경제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 이게 병 들어가고 있다. 점점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죽어가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안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되기는 되는 건데 그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겁니까? 원래 저렇게 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건 예. 다른 선진국들도 그렇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우리는 예. 그게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전체 주기를 다 얘기하면 그런데 25살에 예. 신경통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 그렇죠. 노화가. 예, 그렇습니다. 조로증 비슷한 거죠. 꽃이 한번 확 피어보고 지는 게 아니라 봉우리에서 피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현재 그 3포 세대들이 그 뭐 다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거든요. 그다음에 베이비 부모가 지금 720만이 지금 막 은퇴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갈 직장이 없어요. 아파트 경비원 뽑는데도 몇백 대 1이래요. 거기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자살공화국이에요.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가장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의 2등의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나라죠. 진짜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정말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 이런 사회 현상을 보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냥 만족해서는 되겠는가라는 이제 반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 처음에 YS 정부가 끝나고 나서 그 IMF 외환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때 IMF 외환 위기 때 머릿속에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 예.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면 안 돼.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조금 말씀드린 게 국가는 어떻게 발전하냐 하면 이 확대 재생산에 의한 내생적 성장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죠? 예. 근데 후발국은 선발국을 따라가려면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을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냥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내려오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이제 확신이 굳어진 거예요. IMF 직후에는 우리가 국가가 뭘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IMF에서 못하게 해. 간섭하지 말래. 그러니까 못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국가가 이제 손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봐. 근데 선진국은 앞서 있고 우리는 뒤져 있는데 예. 알아서 해보면 선진국하고 격차만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이제 점점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양극화, 뭐 자살공화국 이 모든 것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무능한 충신이 나라를 망친 데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능한 충신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국가를 통치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 행위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정책을 나눠야 된다. 왜 나눠야 되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이 쟁취하고 유지하고 재창출하는 거 이게 정치예요. 권력 잡는 방법이에요. 예. 그다음에 정책은 뭐냐면 쟁취한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잡는 방법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하고는 다른 일이에요. 네. 집을 짓는 일하고 그 집에서 잘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다르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혼돈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행위와 이걸 갈라보면 정권을 쟁취하는 게 정치적 행위라면 국익을 증진시키는 게 정책적 행위고 예. 정치적 행위는 이념지향적이에요. 보수든 진보든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정책적 행위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돼. 아니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자동차 잘 만들고 많이 그렇죠. 팔고 돈 벌고 반도체 만들고 이게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적 행위는 명분이 중요해. 그래서 보수는 사유재산권이 제일 중요해. 근데 진보는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거 가지고 명분을 중시하는데 정책적 행위는 실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균적으로 더 부자가 되는지 일단 그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 행위는 정파의 목표고 정책적 행위는 국가의 목표예요. 정치적 행위는 파벌에 충성하는 거야. 정책적 행위는 국민에 충성하는 거야. 그리고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국회의원이나 예. 당원이나 뭐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책적 행위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학자하고 관료 그리고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무원. 예, 예. 그렇죠. 관료가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 성공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국회의원 당선됐어. 시장 당선됐어. 도지사, 대통령. 근데 이게 정파의 성공이에요. 근데 무능한 충신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저 저개발 국가에서 대통령 당선됐어. 그게 개인의 충성이고 파벌의 충성이지만 국가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정책적 성공은 뭐냐면 국가의 영광이고 국민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유능한 충신이 국가를 발전시켜서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성공과 정책적 성공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정책적 성공이다. 아무리 선진국이나 아무리 후진국이나 정치적 성공의 크기는 똑같아. 대통령 1명 당선됐어. 국회의원 100명 당선됐어. 정치적 성공 똑같죠. 최고 선진국이나 제일 후진국이나. 예. 그러나 국가가 발전해서 국민들이 잘 살아. 국민소득 10만 불이야 하는 나라하고 국민소득 몇백 불이야 몇천 불이야 지금 막 굶는 사람 투생이야 그런 나라하고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저 어떡하죠 근데? 반드시 근데 정치적 행위로 정책적인 어떻게 하지 저거? 정책적인 자리로 올라가는데 그렇기도 지금의 하고 제도는 정책을 하려고 정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권을 잡으려는 노력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념적이고 분파적이고 내 지지층에 맞는 공약을 해야 되고 그래야 표를 얻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정책을 할 때는 그 약속을 저버려야 되는데 그럼 네. 그거 어떻게 저버려요? 저버리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선거했던 때 했던 얘기는 잊어버려라. 야, 우리는 어차피 담임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난 모르겠다. 이미 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오늘 제가 하려고 그러는 뭐 강의라면 강의고 스토리의 맨 마지막 중에 그냥 결론 부분을 지금 이 프로께서 딱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를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네. 그 시간에 가서 그 부분을 제가 아주 도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는 선거고 정책은 정책이고. 정책이고 미안해, I'm sorry 이제 됐어.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 우리는 오른쪽이건 일부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도 했고 예. 그렇게 못해서 실패하기도 실패하기도 했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마지막 에필로그 전에 일부 에필로그를 좀 말씀드리면 충신이 왜 무능한가? 아니 충신이 유능해야 되는데 병영국가 시대에는 병법, 전략과 전술을 모르는 충복이 충신으로 오해됐다는 거예요. 미셀레 같은 사람이죠. 충복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친구 삼기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인간이야. 그러나 국가 지도자로서는 맹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멍청해.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그걸 알아요. 자기가 그걸 알아서 다른 걸로 만회를 하려고 해. 그게 더 나빠? 그러다 보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충성으로 또 하니까 그런 거야. 과잉 충성이 그런 심해지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악이. 그런 머리가 거지. 나쁘면 악인 거야. 그게. 그런 거지. 그럼 맡으면 안 되지 저런 자리를. 근데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책 국가에서는 소위 정책이라고 하는 국가 발전 원리를 모르는 충복이 충신으로 오해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병영 국가에는 병법을 모르는 충복이, 정책 국가에서는 국가 발전 원리를 모르는 충복이. 예. 그래서 이 문명사 안에 제가 지금 쭉 하고 있는 게 국가 발전 원리 아닙니까? 예. 국가 발전 원리를 알아야 충신이 유능하면 얼마나 좋아요. 더없이 좋죠. 예. 정말 좋죠.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데 이게 아까 이 프로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무능한 사람은 오히려 더 충신이 되려고 충복이 되려고 더 노력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나라를 망친 게 간신이다 그러는데 간신의 정의가 사전에 찾아보면 능력이 아닌 아첨으로 권력을 얻고 그 권력으로 자신이 재물과 지위를 얻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능력이 아닌 아첨을 통해서 얻지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물과 지위를 얻는데 우리가 통상 간신은 재물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더 얻기도 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무능한 충신은 정책적 능력이 아닌 정치적 충성으로 권력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더 얻거나 그렇게는 안 해. 충신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정책적으로 무능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신하고 무능한 충신의 차이는 간신은 부정한 방법으로 뭘 더 얻고 무능한 충신은 부정한 방법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능한 충신이 간신보단 나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예.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로 무능한 충신의 국가사회적 폐해하고 간신의 국가사회적 폐해하고 어느 게 크냐. 무능한 충신이 훨씬 큰 거예요. 왜냐하면 간신은 자기가 나쁜 짓 하면서 자기가 나쁜 짓인 줄 알아. 숨어서 몰래 해. 그러니까 많이 못하죠. 자기가 먹는 거밖에 없어. 그렇지. 예. 예. 근데 무능한 충신은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사회를 망치는 건데 떳떳한 거야. 떳떳한 거야. 그게 발전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주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난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대놓고 하니까 많이 하고 또 막 옆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떼지어서 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정말 충신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간신보다 무능한 충신이 문제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간신을 이렇게 좋게 진짜. 얘기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간신이 더 나쁜데 국가 사회적으로 폐해는 무능한 충신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간신과 무능한 충신이 동의어는 아닙니까? 간신이 우리가 보기엔 간신이지만 나라님 입장에서 무능한 충신이고 약간 확신범에 가까운 것 같아. 이념적 확신범. 그러니까 간신은 이념적 확신범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재물의 욕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도 않아. 열심히 살지도 않고 내 걸 챙기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지. 그럴 수도 있어요. 충신은 더 활동 범위가 넓고 더 열심히 살아. 그래서 이 프로께서 하신 정의는 국가 발전에 지장을 토래한 사람은 무조건 간신이다라고 크게 정의하면 무능한 충신도 간신에 들어가는 거죠. 무능과 무지가 생각보다 큰 죄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능이 큰 죄네. 그래서 무능한 충신이 나라를 망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의역을 하면 정치만 있고 정책은 없다는 거예요. 정치는 있는데 정책은 없다. 충성심은 있는데 능력, 국가를 발전시킬 능력은 없다. 그래서 정치자라는 무능한 장수가 병법을 몰라서 나라를 망친 거나 정치자라는 무능한 학자 관료가 정책을 몰라서 나라를 망친 거나 나라 망치기는 똑같다. 이게 병영국가 시절에 나라를 망치는 방법과 정책국가 시절에 나라를 망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정치적 성공은 선거 때마다 철새처럼 다시 오는 가문의 영광이고 정파의 영광이다. 당선 신나잖아요. 또 관직 임명받으면 신나잖아요. 이게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지. 근데 정책적 성공은 새로운 시대의 부국강병이요 국가와 민족의 영광이다. 진짜 무능하다는 게 이렇게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네. 무능이 본인의 의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의도는 아니죠. 무능이 아까 전에 그 열심히 나폴레옹 밑에 그 장군이 자기도 열심히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력 기병대를 완전히 그 몰살시킨 신립 장군이나 우리나라의 그 수군 이순신 장군의 120척의 그 판옥선, 한포, 거북선 뭐 다 없앤 원균 장군이나 똑같은 거죠. 그럼 그 무능과 무지는 그 주체인 개인이 막을래야 막을 방법이 없네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면 이미 무능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무능하다는 걸 모르는 상태가 무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능은 노력한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 최고 지도자가 왕이 그걸 알아봤어요. 인사권자가 무능과 유능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분수를 알면 더 좋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다면 무능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자기가 모르면 물어봤겠지.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무능한 충신은 이론적으로 내가 무능한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무능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 발전 원리를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충성심을 발휘하는 걸로 이런 걸로 이제 관직을 유지하거나 더 좋은 관직에 가려고. 그게 간신이라서 일부러 그러는 거면 너희 자식아 그러지 말아야 돼 임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할 텐데 간신은 그래서 교육이 되는데 무능한 충신은 그건 교육도 안 되고 그렇죠. 뭐 개선도 개조도 안 되고. 솔직히 무능한 충신은요 회사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국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 안에나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든지 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훌륭하냐 아니냐가 거의 많은 걸 그래서 결정하는 건데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아니 근데 지금 뭐 무능한 지금은 무능한 충신이지만 무능한 지도자. 야 이거 진짜 그건 뭐 답이 없네. 무능한 지도자인데 열심히 해. 와 그럼 진짜 답이 없네요. 이건 그러니까 충신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모시는 민주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그게 무능한 충신이죠. 국민에 대해서 무능한 충신이죠. 야 중요한 얘기하셨다. 야 무능이 진짜 죄구나 죄.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러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국민들 눈치를 보고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무능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매우 드뭅니까? 뭐 통계적으로는 많다 적다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후발 농업국이 선진 산업국을 따라가려 그럴 때 많은 농업하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반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하게라도 국민을 이끌고 산업국으로 간 나라는 되게 성공한 나라고 그렇지. 그러지 않은 나라는 실패한. 국민 여론에 따라서 하는 게 옳습니까? 라는 말은 제가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이고 사실은 국민의 여론이 현명해야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러면 괜찮네. 그러려면 국민이 현명해야 되고 그래서 언더스탠딩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일본 같은 나라가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기까지에는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산업혁명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일본 지식인들이 후쿠자와 유키지 같은 사람의 서양 사전 같은 책을 20만 부씩 읽었거든요. 근데 조선에는 그런 거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육일진의 서유견문도 몇 부 돌리다가 그냥 중단해버리고 이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참 무지하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무능한 충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스스로 자꾸 자기의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뽑지 않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딩을 그냥 쭉장창 보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잘 되자고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걱정하다 보니 우리가 잘 돼야 돼서 미안하다. 우리는 구체 뭐 간신배 정도 하는 거지. 우리는 무능한 중심이 안 된다. 그러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사실은 교수님이 이게 진짜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여기서 끝낼 수 없으니. 마지막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의를 한 시간에 압축해서 쭉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그동안 강의를 쭉 보고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그리고 2% 칭찬은 좀 이제 그만해 주시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됐는데 한마디 했더니 또 갑자기 칭찬이 그냥 막 또 2%는 정말 조금만 띄워주면 아주 날아다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죠. 서울대학교 김태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